누구요? 거기 누가 있어? 세상이 아직 조용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자동차 소리도 기계 소리도 먼 도시의 소음도 닿지 않던 곳. 오직 바람 소리와 새 소리,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조용한 숨소리만이 가득하던 그런 시절이요. 강원도 깊은 산속, 세 개의 봉우리가 병풍처럼 둘러싼 작은 분지의 마을 하나가 있었어요. 마을 이름은 삼봉골이라고 했어요. 세 개의 봉우리가 마을을 감싸고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었지요. 이 마을로 들어오려면 굽이굽이 산길을 1시간은 걸어야 했어요. 길이라고 해봐야 사람들의 발이 오가며 저절로 만들어진 흙길이었는데요. 비가 내리면 진흙탕이 되고 겨울이면 눈에 묻혀 흔적조차 사라지는 그런 길이었지요. 그런데 삼봉골 사람들은 그 길이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길 덕분에 바깥 세상의 시끄러운 것들이 쉬이 들어오지 못한다고, 그래서 좋다고들 했대요. 마을에는 20채 남짓한 집들이 있었어요. 초가지붕을 얹은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고 집집마다 작은 텃밭이 있었으며 마을 한가운데에는 느티나무 한 그루가 떡하니 서 있었지요. 그 느티나무가 얼마나 오래됐는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마을에서 가장 나이 드신 어르신도 어렸을 때부터 그 나무가 저렇게 크고 오래된 모습이었다고 하셨으니까요. 아마 수백 년은 좋게 됐을 거예요. 여름이면 넓은 그늘을 드리워서 아이들이 그 아래서 뛰어놀았고 겨울이면 앙상한 가지에 눈꽃이 피어나 온 마을이 그림 속 같았다지요. 마을 동쪽으로는 작은 개울이 흘렀어요. 산에서 내려오는 맑은 물이었는데 여름에도 차갑고 깨끗해서 마을 안악들이 빨래를 하러 오고 아이들이 발을 담그러 오고 노인들이 무더운 날 잠시 앉아 쉬러 오는 곳이었지요. 개울 건너 산비탈에는 계단식 논밭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리 넓진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이 먹고 살기엔 넉넉한 땅이었어요. 봄이면 보리가 파랗게 올라오고 여름이면 벼가 초록으로 물들고 가을이면 황금빛으로 출렁이는 그런 논밭이었지요. 삼봉골의 봄은 참 조심스럽게 찾아왔어요. 먼저 개울과 버드나무가 연두색 새잎을 틔우고 그 다음에 산 아래쪽 진달래가 분홍빛으로 피어났어요. 그러고 나서야 마을 텃밭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지요. 봄바람은 아직 차가웠지만 그 차가움 속에 뭔가 달콤한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흙이 녹으면서 풍기는 냄새, 나무 껍질 사이로 수액이 오르는 냄새, 그리고 어디선가 날아오는 꽃가루 냄새. 여름이 되면 삼봉골은 온통 초록의 세상이 됐지요. 산이 우거지고 논밭이 무성해지고 개울물이 불어났어요. 이른 아침이면 산에서 내려오는 안개가 마을을 폭 감쌌고 그 안개 속에서 수탉이 울고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마치 그림 속 마을 같았다지요. 저녁이면 풀벌레 소리가 사방에서 울려 퍼지고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어요.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손에 잡힐 듯 낮게 떠있는 그런 별들이었지요. 가을의 삼봉골은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새 봉우리가 온통 붉고 노랗게 물들면 마을 사람들은 일손을 잠시 멈추고 그 풍경을 바라보곤 했대요. 수확의 기쁨과 겨울을 앞둔 설렘이 뒤섞이는 계절이었지요. 마당에는 고추가 붉게 널리고 처마에는 옥수수와 호박이 주렁주렁 매달렸어요. 김장독에서는 배추 절이는 냄새가 나고 가마솥에서는 메주 수는 냄새가 솔솔 났지요. 그리고 겨울. 겨울의 삼봉골은 정말이지 조용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고 고요한 침묵이 마을 전체를 감쌌어요. 눈이 내리면 그 침묵은 더욱더 깊어졌지요. 뽀드득 뽀드득 눈 밟는 소리만이 그 침묵을 가끔 깨울 뿐이었어요. 밤이 되면 달빛이 눈 위에 반사되어 마을 전체가 은빛으로 빛났지요. 그 빛은 차갑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하고 포근한 빛이었어요. 이런 마을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순박하고 부지런한 사람들이었지요. 새벽에 일어나 밭에 나가고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와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그런 단순하지만 착실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웃끼리 서로 도왔고 어른을 공경했으며 아이들을 귀여워했지요.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그랬어요. 사람 사는 곳이면 어디든 그늘이 있는 법이고 아무리 아름다운 마을이라도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모두 아름답지는 않은 법이니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을 북쪽 끄트머리 가장 낡고 작은 집에 할아버지 한 분이 살고 계셨어요. 이름은 오복동. 한때는 이 마을에서 가장 부지런하고 성실한 농부였지요. 그런데 지금의 복동 할아버지를 보면 그 옛날의 모습을 찾기가 참 어려웠어요.
허리는 굽어 있었고 두 손은 마디마디 굵어져 있었으며 걸음걸이는 느리고 조심스러웠지요. 이른이 넘은 나이에 혼자 사는 삶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혼자가 되어버린 그 사정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해야 맞을 것 같아요. 복동 할아버지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어요. 큰아들 복수는 35살. 아버지 밑에서 농사를 배우고 마을 아가씨와 장가를 들어 아버지 집 바로 옆에 새 집을 짓고 살고 있었지요. 작은아들 복남은 30살. 도회지로 나가 장사를 한다며 몇 해 전 훌쩍 떠났는데 명절에도 좀처럼 얼굴을 비추지 않았어요. 두 아들 모두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뼈 빠지게 일하며 키워낸 자식들이었어요.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난 뒤로 복동 할아버지는 혼자 두 아들을 키웠지요. 새벽부터 밤까지 논밭을 갈고 나무를 해서 팔고 남의 집 머슴살이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먹는 것, 입는 것 자신은 줄이고 또 줄여가면서 아들들 배만큼은 채워주었지요. 그렇게 키운 자식들이었어요. 그런데 몇 해 전부터 무언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지요. 큰아들 내외가 밥 먹으러 오라는 말을 점점 뜸하게 했어요. 명절에 모여 앉아도 며느리의 눈빛이 어딘가 불편해 보였지요. 손자 녀석들은 할아버지 방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해 가을 큰아들이 아버지 앞에 앉았어요.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복동 할아버지는 아들의 눈빛을 보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어요. 무슨 말인지 묻기도 전에 이미 알 것 같은 그런 눈빛이었거든요. 저희도 살기가 빠듯해서요. 아버지, 그 북쪽 집 아시죠? 혼자 사시기에 우리 집보다 더 좋잖아요. 불떼기도 쉽고 텃밭도 있고. 북쪽 집이라 함은 마을에서 가장 외진 곳에 있는 낡은 빈집이었어요. 몇 해 전 주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아무도 살지 않던 그 집이었지요. 복동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이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 집이 얼마나 낡았는지, 바람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겨울이면 얼마나 추운지, 그걸 모르는 아들이 아닐 텐데. 그걸 알면서도 이런 말을 하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할아버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았다. 그 두 마디가 전부였어요. 그날 저녁 복동 할아버지는 자신이 살던 집을 나왔어요. 큰 짐도 없었어요. 이불 한 채와 솥 하나 그리고 안에 사진이 들어있는 작은 보따리 하나. 그게 전부였지요. 북쪽 집은 정말로 낡았어요. 지붕에서 빗물이 새고 문짝은 바람에 삐걱거렸으며 온돌방은 돌이 깨져서 불을 제대로 떼도 따뜻하지가 않았어요. 마당에는 자풀이 무성했고 우물은 있었지만 오랫동안 쓰지 않아 두레박줄이 썩어 있었지요. 복동 할아버지는 그 집에서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처음 며칠은 큰아들이 가끔 얼굴을 비추었지요. 찬 한 그릇을 들고 오거나 나무를 한 단 가져다 주거나. 그런데 그것도 한 달이 지나지 않아 뚝 끊어졌어요. 며느리가 싫어했는지 아들 스스로 발걸음이 무거워진 것인지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어쨌든 끊어졌지요. 작은 아들은 아예 소식이 없었어요. 그렇게 복동 할아버지는 완전히 혼자가 되어버렸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봄이 지나고 여름이 됐어요. 복동 할아버지의 하루는 늘 새벽에 시작됐지요. 해가 뜨기도 전에 눈이 떠졌거든요. 늙으면 잠이 없어진다더니 과연 그 말이 맞았어요. 눈을 뜨면 한동안 천장을 바라봤어요. 검게 그을린 천장. 군데군데 얼룩진 자국들. 비가 올 때 새어들어온 물 자국들이 꽃 모양 같기도 하고 사람 얼굴 같기도 했지요. 할아버지는 그 얼룩들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일어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무릎이 아팠거든요. 젊었을 때부터 논밭에서 쪼그리고 앉아 일하다 보니 무릎 연골이 닳아서 계단을 오르내릴 때나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통증이 왔어요. 손가락 관절도 아침에는 특히 뻑뻑해서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몇 번 반복해야 제대로 움직였지요. 그래도 할아버지는 천천히 한 동작씩 몸을 일으켰어요. 할 일이 있었으니까요. 아궁이에 불을 떼야 했어요. 나뭇가지를 모아다 넣고 불을 붙였지요. 불이 잘 붙지 않는 날은 입으로 불어서 살려야 했는데 그러면 연기가 눈에 들어와 눈물이 났어요. 눈물인지 연기 때문인지 알 수 없는 물기가 눈에 맺혔지요. 가마솥에 물을 올렸어요. 물은 우물에서 길어왔어요. 썩은 두레박줄을 새 것으로 바꾸는 데만 한 달이 걸렸지요. 넝마 같은 것들을 모아 꼬아서 만든 줄이었지만
그래도 쓸만은 했어요. 아침은 늘 간단했어요. 죽이거나 아니면 보리밥이었지요. 반찬은 텃밭에서 캐온 것들이었어요. 상추, 쑥갓, 들깨잎. 때로는 된장 한 숟갈에 밥을 비벼 먹는 날도 있었어요.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었어요. 음식 자체에 맛이 없는 게 아니라 같이 먹어줄 사람이 없으니 맛이 없었던 거지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면서 별 이야기를 다 했었는데, 아들들이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숟가락으로 밥상을 두드리고 떠들어서 정신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 소음이 그리웠어요. 밥 먹는 소리만이 빈방에 울렸어요. 밥을 먹고 나면 텃밭으로 나갔어요. 몸을 움직여야 했거든요. 움직이지 않으면 관절이 더 굳어버리고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너무 많아져서 견디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무릎이 아파도 텃밭을 갈았고 허리가 아파도 잡초를 뽑았지요. 마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 가끔 말을 걸었어요. 복동 어르신, 오늘도 일하세요? 그럼요, 이 늙은 몸이 가만히 있으면 더 굳어버리니까요. 대화는 거기서 끝났어요. 누구도 더 묻지 않았고 누구도 더 오래 서 있지 않았지요. 각자 자신의 일이 있었고 각자의 삶이 있었으니까요. 복동 할아버지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불쌍히 여기는 것과 실제로 도와주는 것은 다른 이야기였지요. 며느리가 있는 집에서 시아버지도 아닌 늙은 이웃을 챙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고 자신들도 먹고 살기 바빴으니까요. 가장 힘든 건 밤이었어요. 해가 지면 할 일이 없어졌지요. 아무것도 없는 방에 등잔불 하나만 켜고 앉아있으면 시간이 더디게만 흘렀어요. 사방이 조용한데 그 조용함이 조금도 편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조용함이 압박해오는 것 같았지요. 그럴 때면 할아버지는 보따리에서 아내 사진을 꺼내 바라봤어요. 사진은 낡고 빛이 바랬지만 그래도 아내의 얼굴은 알아볼 수 있었지요. 젊었을 때 찍은 사진이라 아내가 웃고 있었어요. 수줍게 고개를 조금 숙이면서 살짝 웃는 표정이었지요. 여보, 이 늙은이가 이렇게 됐소. 혼잣말이었어요. 대답이 올 리 없었지만 그래도 했지요. 아내에게라도 말하지 않으면 자신의 목소리가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혼자 사는 노인은 말할 일이 없어서 목소리가 쉬어버린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과연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요즘은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 날이면 저녁에 아내 사진 앞에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혼자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텃밭에서 상추가 얼마나 자랐는지, 하늘의 구름이 어떤 모양이었는지, 개울 쪽에서 어디선가 뻐꾸기 소리가 들렸는지.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지만 할아버지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었지요. 그렇게 봄이 갔어요. 그렇게 여름이 왔지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름의 어느 날이었어요. 복동 할아버지가 텃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큰아들 복수가 마당 앞에 와서 섰어요. 오랜만이었지요. 2달은 좋게 된 것 같았어요. 아버지, 왔냐? 할아버지는 일어서려다 무릎 통증에 인상을 찌푸리며 천천히 일어났어요. 아들이 손을 내밀어 부축할 만도 한데 그러지 않았지요. 그냥 서서 바라보기만 했어요. 밥은 먹었냐? 네, 먹었어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아버지, 저 할 말이 있어서요. 말해봐라. 큰아들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꺼냈어요. 마을 아래쪽 논, 할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는 그 논말이었지요. 그 논을 팔아야겠다고 했어요. 빚이 생겼다고 논을 팔아서 갚아야 한다고 했지요. 복동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그 논은 할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복수에게는 할아버지가 되는 분이 개간한 땅이었어요. 2대에 걸쳐 일구어온 논이었지요. 가뭄이 들어도 홍수가 나도 가장 힘든 시절에도 그 논 하나 믿고 버텨왔던 것이었어요. 아내가 병이 났을 때도 아들들을 키울 때도 그 논을 판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지요. 아버지, 어차피 혼자 농사도 못 지으시잖아요. 팔아서 빚도 갚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시면 되잖아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하늘을 바라봤지요. 파랗고 높은 여름 하늘이었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알았다. 그것이 전부였어요. 복수는 잠시 서 있다가 돌아갔지요. 마치 도장 하나 받으러 왔다가 받고 간 사람처럼 그렇게 갔어요.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발 아래 흙을 내려다봤지요. 텃밭의 흙.
자신이 괭이로 갈고 손으로 일구고 물을 주었던 그 흙. 따뜻했어요. 손을 뻗어 한 줌 집었지요. 손가락 사이로 흙이 스르르 빠져나갔어요. 그날 밤 할아버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서러웠지요. 아들이 밉다기보다 그냥 서러웠어요. 이렇게 되는 것이 서러웠어요.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이 논 하나 팔겠다고 왔을 때 막지도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알았다 한마디만 했던 자신이 서러웠지요. 힘이 없어서였어요. 몸의 힘만이 아니었어요. 버텨낼 무언가가 없어서였지요. 반론을 펼 근거도 없고 분노를 쏟아낼 용기도 없고 그냥 무너지듯 수긍해버리는 자신이 너무 낯설고 서러웠어요. 마을에서 그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복동 영감 논 팔렸다더라. 큰아들이 팔았다더라. 남의 일이었지만 다들 한마디씩 했지요. 불쌍하다는 말도 있었고 아들놈이 고약하다는 말도 있었고 어차피 늙어서 논을 뭐에 쓰겠냐는 말도 있었어요. 어떤 말이든 할아버지의 귀에는 결국 같게 들렸어요. 버림받은 늙은이라는 이야기로요. 그 무렵 더 마음 아픈 일이 하나 생겼어요. 마을 아이들이 복동 할아버지 집을 귀신 할배집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마을 끄트머리 외딴집, 늙은 노인이 혼자 사는 집이라 어른들이 아이들을 겁줄 때 말 안 들으면 저 집에 맡긴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다 보니 생겨난 별명이었지요. 아이들은 할아버지를 보면 도망쳤고 할아버지 집 앞을 지날 때는 빠르게 뛰어갔어요. 어느 날 아침 할아버지가 마당에 나와 있는데 골목에서 아이들이 뛰어가다 할아버지를 보고는 비명을 질렀어요. 아, 귀신 할배다. 그리고 뛰었지요.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 서서 아이들이 사라지는 방향을 바라봤어요. 귀신 할배. 그게 자신의 이름이 되어버린 거였어요. 오복동이 아니라 귀신 할배. 그날 할아버지는 밥을 먹지 않았어요. 배가 고프지 않아서가 아니었어요. 밥을 먹고 싶지가 않았지요. 그냥 방에 누워서 천장 얼룩들을 바라보면서 오래오래 있었어요. 저녁이 되어 어두워졌어요. 등잔에 불도 켜지 않았지요. 어둠 속에 그냥 있었어요.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스쳤어요. 아주 잠깐 스치듯. 그러나 무서웠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무서웠지요. 할아버지는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등잔에 불을 켰지요. 불빛이 방을 채웠어요. 작고 흔들리는 불빛이었지만 그래도 빛이었어요. 할아버지는 보따리에서 아내 사진을 꺼냈지요. 여보, 나 아직은 갈 때가 아닌 것 같소. 그렇지요? 아내는 웃고 있었어요. 언제나처럼. 그래, 아직은 아니오. 할아버지가 스스로 대답했어요. 그러고는 뒤늦게 밥을 지었지요. 마이너스. 그것은 가을이 시작되던 무렵이었어요. 아직 한낮은 뜨거웠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지요. 하늘이 높아지고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산 위쪽부터 조금씩 단풍이 물들었고 밤에는 귀뚜라미 소리가 울려 퍼졌지요. 복동 할아버지는 그날도 새벽에 눈을 떴어요. 목이 말랐어요. 방 안에 물이 없었지요. 어젯밤 물 깃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할아버지는 빗물 항아리를 들고 마당으로 나왔어요. 밖은 아직 어두웠어요. 동쪽 하늘이 아주 조금 밝아오기 시작하는 그 시간이었지요. 달도 없어서 별빛만이 마당을 희미하게 밝히고 있었어요. 우물은 마당 한쪽에 있었지요. 돌로 쌓은 둥근 우물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새로 꼬아 만든 두레박줄을 잡고 두레박을 내렸어요. 줄이 스르르 풀리며 두레박이 내려갔지요. 그리고 잠시 후 물속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풍덩. 작은 소리였지만 새벽의 고요 속에서 그 소리는 또렷했지요. 두레박이 가득 찼을 때 줄을 당겼어요. 물무게가 손에 전해졌어요. 무거웠지요. 아직은 이 정도는 들 수 있었어요. 무릎이 아파도 허리가 굽어도 이 정도는. 두레박이 올라왔어요. 물을 항아리에 옮겨 담으려는데 들렸어요.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지요. 가을 새벽 바람이 어딘가를 스치는 소리인 줄.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우물 속에서 소리가 난 거예요. 아주 작고 낮은 소리였어요. 마치 먼 곳에서 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물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것 같기도 한 소리였지요. 사람의 목소리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할아버지는 손에 잡고 있던 두레박줄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몸을 앞으로 기울여 우물 속을 들여다봤지요.
깊고 어두웠어요. 저 아래 물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어둠이 짙어서 보이지 않았어요. 별빛이 우물 아가리에서 반짝이다가 그 아래로는 사라졌지요. 누구요? 할아버지가 우물을 향해 물었어요. 자신도 황당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물었지요. 그냥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았으니까요. 우물 속은 조용했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새벽 잠을 설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 모양이라고 생각했지요. 나이가 드니 이런 것도 생기는구나 싶었어요. 항아리에 물을 담아 집으로 들어가려고 몸을 돌렸어요. 그때였어요. 분명하게 들렸어요. 복동아.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몸이 움직이지 않았지요. 이름을 불렀어요. 그것도 어렸을 때 불리던 이름으로. 나이 든 뒤로는 복동 영감이니 복동 어르신이니 불렸지 복동아 하고 이름을 불러준 사람은 수십 년 만이었거든요.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는 그 누구도 그렇게 불러주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우물 앞으로 다시 다가갔지요. 두 손으로 우물 가장자리를 잡고 안을 들여다봤어요. 역시 어둡고 고요했어요. 누구요? 거기 누가 있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대답이 없었지요.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우물을 들여다봤어요. 새벽 바람이 목덜미를 스쳤어요. 소름이 돋았지요. 두려움인지 추위인지 알 수 없었어요. 동쪽 하늘이 점점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산 능선이 하나씩 드러났지요. 마을 어딘가에서 수탉이 울었어요. 할아버지는 항아리를 들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방에 들어와 앉았지만 이상한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지요. 분명히 들었어요. 그 목소리를. 다른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 그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를. 밥을 지어야 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목소리가 자꾸 귓속에 울렸어요. 복동아.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하루 내내 할아버지는 이상했어요. 텃밭에 나가 일을 하면서도 손이 멈췄고 밥을 먹으면서도 숟가락이 공중에서 멈췄지요. 새벽에 우물에서 들은 그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말하지 않은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에게 우물에서 목소리가 들렸다고 했다가는 정신이 이상해진 늙은이 소리를 들었을 것이 뻔했으니까요. 저녁이 됐어요. 달이 뜨는 밤이었지요. 반달이 하늘에 걸려 있었어요. 그 달빛이 마당으로 들어와 우물 주변을 하얗게 밝혔어요. 할아버지는 방에 앉아 있다가 무슨 생각에서인지 마당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우물 앞에 섰지요. 낮에 보면 그냥 돌로 쌓은 낡은 우물이었는데 달빛 아래에서 보니 무언가 달랐어요. 우물 가장자리의 돌들이 달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났어요. 아주 오래된 돌들이었지요. 이끼가 끼고 오랜 세월의 흔적이 있는 돌들이었지만 그 달빛 아래에서는 무언가 고요하고 신성한 것처럼 보였어요. 할아버지는 우물 안을 들여다봤어요. 깊은 곳에서 달빛이 반사되고 있었지요. 물이 잔잔하게 달빛을 담고 있었어요. 조용하고 맑았지요. 거기 누가 있는 것이오?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마당 끝에 서 있는 나무 잎들이 흔들렸지요. 그 소리만이 들렸어요. 할아버지가 몸을 일으키려는 순간 오래 기다렸다. 할아버지는 숨이 멎었어요. 이번에는 분명히 들었지요. 아주 가까이서 들렸어요. 우물 속에서 올라오는 목소리였어요. 나이 든 사람의 목소리 같기도 하고 그 어떤 나이도 없는 것 같기도 한. 누구요? 누가 거기 있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이 우물과 함께 있어 온 것이다. 이 마을이 생기기 전부터 이 땅과 함께 있어 온 것이다. 그게 무슨... 두려워하지 마라. 해칠 것이 아니다. 할아버지는 우물 가장자리를 잡은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무서웠지요. 그런데 동시에 이상하게도 이 목소리가 나쁜 것은 아니라는 느낌도 들었어요. 차갑거나 어두운 느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따뜻하고 아주 오래된 것 같은 느낌이었지요. 왜 나를 부르는 것이오? 내가 여기 온 지 오래됐다. 그전부터 너를 보아왔다. 그런데 요즘은 내 눈빛이 달라졌다. 꺼져가는 불처럼.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직 때가 아니다, 복동아. 내가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 내가 해야 할 일이라니 이 늙은 몸으로 무슨 일을. 내일 다시 오너라. 해가 뜨기 전에. 그때 말하겠다.
그리고 조용해졌어요. 달이 구름에 가려졌지요. 우물 안이 어두워졌어요. 바람이 다시 불었어요.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우물 앞에 서 있었어요. 다리가 떨렸어요. 무서워서인지 나이 때문인지 알 수 없었지요.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덮었어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지요.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왔다가 사라졌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바깥에서 부엉이가 울었지요. 귀뚜라미 소리가 밤새 울렸어요. 할아버지는 생각했어요. 저것이 무엇일까? 오래된 우물에서 목소리가 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내가 이상해진 것은 아닐까? 그러나 분명히 들었어요. 2번이나 들었지요. 너무 또렷해서 착각이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생각했어요. 그 목소리가 한 말. 내가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고 했지요. 아직 때가 아니라고 했어요. 꺼져가는 불처럼이라고 했지요. 그 말이 무엇보다 마음에 걸렸어요. 꺼져가는 불. 어젯밤 밥도 먹지 않고 누워서 했던 생각.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던 그 생각. 그것을 그 목소리가 보았다는 것이었지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새벽이 됐어요. 할아버지는 아직 어두울 때 일어났지요. 어젯밤 한숨도 자지 못했으니 일어났다기보다는 이불을 걷었다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마당으로 나왔어요. 별이 아직 하늘에 가득했지요. 동쪽 하늘 끝이 아주 희미하게, 아주 조금 밝아오기 시작하는 그 시간이었어요. 이슬이 내려 마당 풀잎들이 젖어 있었지요. 발이 시렸어요. 할아버지는 우물 앞에 섰어요. 왔소. 짧게 말했지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할아버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요. 어젯밤 들은 것이 꿈이었을 수도 있었어요. 잠을 설쳐서 생긴 환청이었을 수도 있었지요. 그렇다면 지금 우물 앞에 서서 왔소라고 한 자신이 너무 우스울 것이었어요. 왔구나. 틀렸어요. 할아버지는 눈을 감았다가 떴지요. 실제였어요. 무슨 말을 할 것이오? 먼저 물어보마. 이 마을에 살아온 지 얼마나 됐느냐? 태어났을 때부터요. 이 마을에서 태어나 이 마을에서 살았소. 그렇다면 이 마을 북쪽 산 아래 큰 바위를 아느냐? 거북 등처럼 생긴 그 바위.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했어요. 알았지요. 어렸을 때 자주 올라가 놀던 바위였어요. 거북이 엎드려 있는 것처럼 납작하고 널쩍한 바위였지요. 어른들은 그 바위 근처에 가지 말라고 했었는데 어린 마음에 오히려 더 자주 갔던 기억이 났어요. 압니다. 어렸을 때 자주 갔었소. 그 바위 아래에 무언가 묻혀 있다. 무엇이 묻혀 있소? 이 마을이 생기기 전 이 땅에 먼저 살았던 사람의 것이다. 아주 오래된 것이다.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오? 내가 그것을 찾아야 한다.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했어요. 왜 하필 나요? 나는 늙고 힘없는 사람이요. 젊은 사람들도 많은데. 젊은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 들으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너는 지금 듣고 있다. 그 말에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어요. 그 바위 아래에 묻힌 것을 꺼내라. 그러면 이 마을에 숨겨진 것들이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도 알 수 없는 일들이 밝혀질 것이다. 어떻게 알아보리오? 그 바위 아래 뭐가 있는지. 처음에는 작은 돌 하나를 찾아라. 바위 동쪽 발 3걸음 되는 곳. 거기에 이상하게 생긴 돌이 있을 것이다. 금이 간 돌, 그 금이 사람 손 모양을 하고 있는 돌. 그 말과 함께 동쪽 하늘이 밝아왔어요. 아침빛이 산 능선을 물들이기 시작했지요.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들었어요. 마을 어딘가에서 수탉이 울었지요. 우물이 조용해졌어요.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우물을 바라봤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몸을 돌려 북쪽 산을 바라봤지요. 산은 아침빛을 받아 조용히 서 있었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오후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북쪽 산으로 향했어요. 산길은 험하지 않았지요. 할아버지가 어릴 때 뛰어다니던 길이라 2눈을 감고도 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만 무릎이 아프고 발이 느려서 젊었을 때 반도 안 되는 속도로 올라갔지요. 가을 산은 아름다웠어요. 낮은 곳은 아직 초록이었지만 중간중간 단풍나무들이 빨갛고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지요. 산새들이 나뭇가지 사이로 날아다녔어요. 낙엽이 바람에 날려 할아버지의 발 아래로 굴러왔지요. 1시간쯤 걸어 올라갔어요.
거북 바위가 나타났어요. 역시 그 자리에 있었지요. 수십 년이 흘렀지만 바위는 변하지 않았어요. 납작하고 널쩍한 정말 거북이 엎드려 있는 것 같은 바위였지요. 할아버지는 바위 앞에 섰어요. 어렸을 때 이 바위 위에 올라가 누워 하늘을 봤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이 바위가 그냥 돌이었지요. 오르기 좋은, 누워있기 좋은 돌. 이 바위 아래에 무언가가 묻혀 있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우물의 목소리가 한 말대로였지요. 동쪽 발 세 걸음. 할아버지는 바위 동쪽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을 셌지요. 그 자리에 땅을 내려다봤어요. 낙엽이 쌓여 있었어요. 오랜 세월 쌓인 낙엽들이 두껍게 있었지요. 할아버지는 손으로 낙엽을 걷어냈어요. 흙이 나왔어요. 그 흙 속에 반쯤 묻힌 돌 하나가 있었지요. 꺼냈어요. 손에 들고 보니 정말이었어요. 금이 간 돌이었지요. 그리고 그 금이 할아버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봤어요. 정말 사람 손처럼 보였어요. 5손가락을 펼친 것처럼 금이 퍼져 있었지요. 할아버지의 손이 떨렸어요. 돌을 들고 한참 서 있었어요. 가을 산바람이 불었지요. 나뭇잎들이 흔들렸어요. 어딘가에서 산새가 울었지요. 이 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러나 우물의 목소리가 말한 그대로가 있었지요. 그렇다면 그 목소리가 말한 다른 것들도. 할아버지는 돌을 품에 안고 산을 내려왔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집으로 돌아와서 할아버지는 그 돌을 오래 들여다봤어요. 등잔불 아래에서 돌을 이리저리 돌려봤지요. 금강 무늬 외에는 특별할 것이 없는 돌이었어요. 특별히 빛나거나 특별한 무늬가 새겨져 있거나 하지 않았지요. 그냥 산속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돌이었어요. 그런데 등잔불빛 아래에서 오래 보다 보니 금의 무늬가 처음 봤을 때와 달라 보이는 것 같았어요. 단순히 금이 간 것처럼 보였는데 어떤 각도에서 보면 무언가 선이 모여 그림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도 보였지요. 그러나 확실하지는 않았어요. 너무 오래 봐서 눈이 그렇게 보이는 것일 수도 있었지요. 할아버지는 돌을 안에 사진 옆에 놓았어요. 여보, 내가 이상한 것을 가져왔소. 우물에서 목소리가 들렸소. 그 목소리가 시킨 대로 했더니 정말로 있었소. 이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소. 그런데 왠지 중요한 것 같소. 아내는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 무렵 마을에는 이갑술 영감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여든이 넘은 나이에 기억력이 쇠해져서 이미 많은 것을 잊어버리신 분이었지만 어렸을 때 들은 예시이야기만큼은 또렷이 기억하고 계셨지요. 마을 사람들은 갑술 영감을 살아있는 이야기책이라고 불렀어요. 복동 할아버지는 그 돌을 품에 넣고 갑술 영감을 찾아갔어요. 갑술 영감은 마당에 앉아 햇볕을 쬐고 계셨어요. 눈이 어두워져서 멀리는 잘 보지 못하셨지만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은 알아보실 수 있었지요. 아, 복동이 왔구먼. 오랜만이네. 앉게. 복동 할아버지는 옆에 앉았어요. 영감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무슨 말이냐? 복동 할아버지는 돌을 꺼냈어요. 갑술 영감 앞에 내밀었지요. 갑술 영감은 한동안 그 돌을 들여다봤어요. 눈이 어두웠지만 손으로 더듬어 보면서 금의 무늬를, 손가락 모양을. 그러다가 갑술 영감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어디서 이걸 찾았나? 북쪽 산거북 바위 동쪽에서요. 갑술 영감은 돌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마치 귀한 것을 다루듯이. 이걸 찾을 줄은 몰랐네. 아세요? 이 돌을? 갑술 영감은 잠시 하늘을 바라봤어요. 그러고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지요. 내가 어렸을 때 우리 할아버지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네. 그 할아버지도 그 위에서 들은 이야기니까 얼마나 오래된 이야기인지는 모르지. 아마 이 마을이 생기기 시작할 때의 이야기일 거야. 복동 할아버지는 귀를 기울였어요. 삼봉골이 생기기 훨씬 전 이 산골에는 아무도 살지 않았대요. 그냥 산이었고 들이었고 개울이었지요. 그때 이 땅을 지키는 존재가 있었대요.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 그냥 이 땅과 함께 있어온 존재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땅지기라고 불렀대요. 땅지기는 이 땅이 좋은 땅이 되기를 바랐지요. 사람들이 와서 살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 삼봉골의 터를 잡을 때 어디에 집을 지어야 하는지,
어디에 논밭을 일구어야 하는지를 꿈을 통해 알려주었다고 했지요. 그 땅지기가 머물던 곳이 마을 가장 처음 만들어진 우물이었대요. 그 우물이 바로 자네 집 우물이야. 복동 할아버지는 숨이 멎었어요. 가장 처음 우물을 판 집이 어디였냐면 바로 자네 집이 서 있는 그 자리였다네. 마을이 처음 생길 때 첫 번째 집이 거기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복동 할아버지가 이사한 그 낡은 집은 이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집터였다는 이야기였지요. 그리고 그 돌은 갑술 영감이 돌을 가리켰어요. 내가 듣기로는 땅지기가 자신의 표식을 남겨두었다고 하더군. 이 마을이 언젠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것을 찾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였지. 위기라니요? 모르네. 자세한 건 나도 못 들었어. 그냥 그 표식을 찾는 사람이 이 마을을 구한다는 이야기였네. 갑술 영감이 복동 할아버지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자네가 그걸 찾았구먼.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밤 복동 할아버지는 다시 우물 앞에 섰어요. 내가 돌을 찾았소. 갑술 영감한테 이야기도 들었소. 이 우물이 마을이 처음 생길 때부터 있었다는 것도, 당신이 땅지기라는 것도. 우물은 조용했지요. 이 마을에 위기가 온다고 했소. 무슨 위기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였어요. 이미 시작됐다. 무슨 이야기요? 이 마을 위쪽 산 거북 바위 너머에 있는 오래된 샘물을 아느냐? 압니다. 그 샘물 위쪽에 새로운 길이 생기고 있다. 밖에서 온 사람들이 산을 깎고 있어. 그것이 계속되면 샘물이 막히고 샘물이 막히면 이 우물이 마른다. 우물이 마르면 이 마을의 논밭이 마른다. 복동 할아버지는 심각해졌어요. 그것이 언제 일이오? 벌써 시작됐다. 이번 겨울 안으로 결정된다. 할아버지는 생각했어요. 얼마 전 마을 젊은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지요. 산 너머에서 새 도로를 낸다는 이야기였어요. 그 도로가 삼봉골과는 상관없는 먼 곳의 이야기라고들 했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였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오?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처음에는 믿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라. 나는 이 마을에서 버림받은 사람이요. 귀신 할배 소리 듣는 늙은이요. 누가 내 말을 들어주겠소? 내가 버림받은 것이 아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너는 스스로 버림받았다 생각하지만 나는 오래도록 보아왔다. 너만큼 이 마을을 사랑한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너를 선택한 것이다. 그러나 아들은 나를 버렸소. 아들은 아들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너를 버린 것은 아니야. 그리고 내가 아들을 사랑한 것은 돌려받기 위해서가 아니었지 않느냐?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렇긴 했소.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 시간이 걸릴 뿐이야. 지금은 마을을 위해 내가 할 일을 하여라.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다음 날 복동 할아버지는 마을 앞 느티나무 아래로 갔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지요. 아침에 어른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장소였어요. 어르신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을 꺼냈어요. 몇 명이 돌아봤지요. 복동 어르신이 이런 데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늘 조용히 혼자 살던 분이었으니까요. 할아버지는 이야기했어요. 산 너머에서 길이 나고 있다는 것. 그 길이 마을 위쪽 샘물을 막을 수 있다는 것. 겨울 안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것. 사람들은 듣기는 들었어요. 그러나 반응은 냉담했지요. 어르신, 그건 우리 마을 이야기가 아닌데요. 산 너머 쪽이잖아요. 그쪽 공사가 여기 샘물까지 영향을 준다고요? 그건 좀 무리한 말씀 같은데요. 어르신이 그걸 어떻게 아세요? 마지막 말이 가장 날카로웠어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우물에서 들었다고 할 수는 없었지요. 말한다면 정신이 이상해진 늙은이 소리를 들을 것이 뻔했으니까요. 그냥 내가 산에 다니다가 보았소. 어르신이 요즘 산에 자주 다니세요? 사람들은 더 이상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각자 자신들의 이야기로 돌아갔지요.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 서서 사람들이 자신을 외면하는 것을 바라봤어요. 큰아들 복수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지요. 복수는 잠시 아버지를 봤다가 시선을 돌렸어요. 그날 밤 할아버지는 우물 앞에 섰어요. 아무도 믿지 않소. 그럴 줄 알았다. 어쩌면 좋겠소. 포기하지 마라.
그러나 내가 무슨 근거로 이야기를 해야 한단 말이오. 우물에서 들었다고 할 수도 없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직접 보여주어야 한다. 무엇을 보여준단 말이오? 거북 바위로 다시 가거라. 이번에는 바위 아래를 파야 한다. 동쪽에서 북쪽으로 5걸음, 그리고 2뼘 깊이. 거기에 묻혀있는 것을 마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어라. 마이너스. 할아버지는 다음날 새벽 삽 하나를 들고 산을 올랐어요. 아직 날이 밝지 않았지요. 손에는 등잔 하나를 들었어요. 산길이 어두웠지만 할아버지는 찬찬히 걸었어요. 미끄러지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거북 바위에 도착했을 때는 동쪽 하늘이 조금 밝아오고 있었지요. 바위 동쪽, 북쪽으로 5걸음. 할아버지는 걸음을 세며 그 자리로 갔어요. 그리고 삽을 들었지요. 흙을 팠어요. 무릎이 아팠어요. 허리가 아팠지요. 그러나 팠어요. 1뼘, 2뼘. 낙엽과 흙이 섞인 것들이 나왔어요. 돌들이 나왔지요. 그리고 뭔가 딱딱한 것에 삽이 닿았어요. 할아버지는 삽을 내려놓고 손으로 흙을 걷어냈어요. 차가운 흙이 손가락 사이로 들어왔지요. 이슬이 맺혀 흙이 축축했어요. 그 안에 항아리가 있었어요. 작은 항아리였지요. 질그릇으로 구운 것 같았어요. 뚜껑이 닫혀 있었지요. 오랜 세월 땅 속에 있었는데도 깨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항아리를 꺼냈어요. 양손으로 조심스럽게 들었지요. 뚜껑을 열었어요. 안에는 종이가 들어 있었어요. 아니, 종이라기보다는 나무 껍질처럼 보이는 얇은 것 위에 글씨가 씌어 있었지요. 아주 오래된 글씨였어요. 할아버지는 글을 잘 읽지 못했지만 그림 같은 것도 그려져 있었어요. 삼봉골의 지도였어요. 마을이 그려져 있었고, 개울이 그려져 있었고, 새봉우리가 그려져 있었지요. 그리고 물줄기가 그려져 있었어요. 어디서 어디로 물이 흐르는지. 그 물줄기 중 하나가 지금 공사가 벌어지고 있는 산 너머에서 시작되어 삼봉골로 흘러드는 것이었지요.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었어요. 그 물줄기가 막히면 어떻게 되는지. 할아버지는 항아리를 품에 안고 산을 내려왔어요. 마이너스. 할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을 다시 불렀어요. 이번에는 느티나무 아래가 아니라 자신의 집 마당으로 오라고 했지요. 갑술 영감에게도 말했어요. 마을 어른들에게도 직접 찾아가 부탁했지요. 처음에는 누가 오겠나 싶었어요. 귀신 할배 집에 누가 오겠냐고. 그런데 갑술 영감이 먼저 오셨어요. 갑술 영감은 이 마을에서 가장 어른이셨지요. 그분이 오시자 다른 어른들도 왔어요. 그들을 따라 젊은 사람들도 왔지요. 복동 할아버지의 좁은 마당이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할아버지는 항아리를 꺼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지도를 꺼냈지요. 마을 사람들이 앞으로 몰려들었어요. 갑술 영감이 지도를 받아들었어요. 눈이 어두웠지만 오랫동안 들여다봤지요. 그러다가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내가 들어온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그 지도일세. 마을이 처음 생길 때 그린 것이라고 했지. 이 마을의 물줄기를 그린 것이야.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갑술 영감이 손가락으로 지도 위를 짚었어요. 물줄기를 따라가면서 이 물길이 막히면 우물들이 마른다. 개울도 마른다. 이 마을 전체가 물 부족에 걸린다. 장년들 중 하나가 말했어요. 그 길이 어디쯤 난다는 건지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가봐야 알지. 그 다음날 마을 젊은 사람들 몇이 산 너머로 가봤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말했지요. 공사가 시작되어 있었어요. 그것도 생각보다 많이 진행되어 있었지요. 그리고 그 공사 방향이 지도에서 할아버지가 짚은 곳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마을이 술렁였어요. 그럼 복동 어르신 말이 맞는 거 아닌가요? 이 항아리가 어디서 난 거야? 영감이 어떻게 알았대? 사람들의 눈이 복동 할아버지를 향했어요. 마이너스. 공사를 막아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았지요. 공사는 마을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허가가 나 있었고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이 이 일을 제기해도 쉽게 멈출 것 같지 않았어요. 논의가 이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관청에 가야 하느냐? 어른들을 앞세워야 하느냐? 젊은 사람들이 가야 하느냐? 그 와중에 문제가 생겼어요. 겨울이 일찍 찾아왔거든요.
그해 겨울은 유난히 빨리 왔어요. 산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지요. 그리고 그와 함께 마을 우물들이 하나씩 줄기 시작했어요. 일찍 마르는 것이 아니었어요. 수위가 낮아지기 시작한 거였지요. 아직 물이 없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여름에 비해 눈에 띄게 줄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복동 할아버지 집으로 몰려왔어요. 어르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들의 눈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었으니까요. 논밭이 마르고 우물이 마르면 이 마을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는 것이었지요. 복동 할아버지는 그날 밤 우물 앞에 섰어요. 방법이 있소? 있다. 말하시오. 공사하는 사람들이 지금 파고 있는 곳에는 아주 오래된 돌들이 있다. 그 돌들을 건드리면 이 산 전체가 위험해진다. 그들도 알면 공사를 멈출 것이다. 어떻게 그것을 알려준단 말이오? 지도에 그것이 나와 있다. 자세히 보면 보인다. 할아버지는 지도를 다시 꺼냈어요. 등잔불 아래에서 자세히 들여다봤지요. 그림들이 있었어요. 물줄기 외에도 작은 표시들이 있었지요. 할아버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보았어요. 거북 바위 너머 쪽에 무언가 표시가 있었어요. 그것이 지하에 있는 돌층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할아버지는 갑술 영감을 찾아갔어요. 밤이었지만 찾아갔지요. 갑술 영감은 잠이 없는 분이라 아직 깨어 계셨어요. 지도를 펼쳤어요. 함께 보았지요. 갑술 영감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맞다면 그쪽에 지하 안반이 있다는 뜻이야. 거기를 잘못 건드리면 집안이 약해질 수 있어. 그것을 공사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도 그들이 믿겠나? 할아버지는 생각했어요. 믿게 만들어야 했어요. 다음 날 할아버지는 공사 현장으로 직접 갔어요. 산을 올랐지요. 무릎이 아팠어요. 발이 미끄러졌지요. 그래도 올랐어요. 지팡이를 짚고 한 발 한 발. 공사 현장에는 인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현장을 감독하는 듯한 사람도 있었지요. 할아버지는 그 사람 앞에 섰어요. 저는 이 마을 사람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감독인이 돌아봤어요. 할아버지를 훑어봤지요. 낡은 옷을 입고 지팡이를 짚고 허리가 굽은 늙은이. 노인 무슨 일이요? 할아버지는 지도를 꺼냈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감독인은 처음에 믿지 않았어요. 오래된 지도 하나, 낡은 항아리 하나, 늙은 농부 하나. 노인 이런 옛날 그림 하나로 공사를 중단할 수는 없소. 이미 허가도 났고 진행 중인데. 할아버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이 지도가 맞다면 저기 저 방향에 지하 안반이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만 해보시오. 만약 없다면 내가 물러가겠소. 그러나 있다면 공사를 멈춰야 합니다. 감독인은 할아버지를 물끄러미 봤어요. 노인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지요. 늙고 힘없는 몸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어요. 감독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인부에게 시켰어요. 확인을 해보라고. 인부들이 지도에서 할아버지가 가리킨 방향으로 갔어요. 그리고 땅을 파기 시작했지요. 한 뼘, 두 뼘, 세 뼘. 딱딱한 것에 맞닿았어요. 돌이었어요. 단단한 안반이었지요. 그리고 그 안반의 방향을 따라가 보면 공사가 진행 중인 방향과 정확히 겹쳤어요. 거기를 계속 파나가다가는 안반이 흔들릴 수 있었지요. 그리고 그 안반 위에 서 있는 것은 공사하는 사람들이 오가는 그 길이었어요. 감독인의 얼굴이 달라졌어요. 노인, 어떻게 알았소? 오래된 마을에는 오래된 지혜가 있습니다. 감독인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더니 현장 인부들에게 지시를 내렸지요. 오늘 공사는 중단한다. 전문가를 불러서 집안 상태를 확인한 뒤에 재개 여부를 결정한다. 공사가 멈췄어요. 복동 할아버지는 산길을 내려오면서 하늘을 바라봤어요. 눈이 오기 시작했지요. 작은 눈송이들이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얼굴에 닿았지요. 차갑고 그러나 부드러웠어요. 눈물인지 눈 녹은 물인지 알 수 없는 것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며칠 뒤 공사회사에서 전문가가 왔어요. 집안을 조사했지요. 그 결과는 할아버지의 지도가 정확했다는 것이었어요. 그 방향으로 계속 공사를 진행하다가는 안반이 흔들리고 그러면 그 위에 서 있는 산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었어요. 공사 방향을 바꾸어야 했지요.
그리고 방향을 바꾼 공사는 삼봉골의 물줄기와는 상관이 없는 방향이었어요. 공사는 방향을 틀었어요. 그리고 그 즈음 마을 우물들의 수위가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믿을 수 없었지요.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복동 어르신이 어떻게 이것을 알았냐고. 갑술 영감이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셨어요. 오래된 전설에 대해, 땅지기에 대해, 마을에서 가장 처음 생긴 우물에 대해, 그리고 그 우물이 복동 어르신 집에 있다는 것에 대해. 처음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사실이 사실이었지요. 오래된 지도가 맞았어요. 물이 살아났어요. 마을이 살아났지요. 복수가 아버지 집에 찾아왔어요. 큰아들이었지요. 오래전에 아버지를 이 낡은 집으로 쫓아낸 그 아들이었어요. 복수는 마당에 서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아버지, 저 죄송합니다. 복동 할아버지는 아들을 내려다봤어요. 아들의 어깨가 떨렸어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이제야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야요. 너무 늦었지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걸어가 아들 앞에 쪼그려 앉았어요. 무릎이 아팠지만 앉았지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늦지 않았다. 아버지, 사람이 살다 보면 잘못을 저지른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와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아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도 눈물을 흘렸지요.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마당에 하얗게 쌓이는 눈 위로 두 사람의 울음소리가 섞였지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밤, 눈이 두텁게 쌓인 마당을 걸어 할아버지는 다시 우물 앞에 섰어요. 발자국이 눈 위에 찍혔지요. 지팡이 자국도. 그 자국들이 우물까지 이어졌어요. 일이 잘 풀렸소. 우물은 조용했어요. 아들도 왔소. 마을도 살았소. 당신이 맞았소. 한참이 지나서였어요. 잘했다, 복동아. 그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달랐지요. 처음 들었을 때보다 더 따뜻했어요. 멀리서 울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곁에 있는 것처럼 가까웠지요. 고맙소.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살다 갔을 것이오. 아니다. 너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이 마을을 사랑한다는 것을.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다만 스스로 믿지 않았을 뿐이야. 할아버지는 우물 가장자리에 손을 올렸어요. 차가운 돌이었지요. 앞으로도 계속 거기 있을 것이오. 이 우물이 있는 한 있다. 이 땅이 있는 한 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오? 그냥 살아라. 남은 시간을 그냥 살아라.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달이 구름 사이로 나왔어요. 눈 위에 달빛이 내려왔지요. 마당 전체가 은빛으로 빛났어요. 우물 안에서도 달빛이 반짝였지요. 할아버지는 한참 그 빛을 바라봤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삼봉골에 봄이 왔지요. 개울과 버드나무에 새잎이 돋았어요. 산 아래쪽부터 진달래가 피었지요. 아지랑이가 텃밭 위로 피어올랐어요. 수탉이 새벽을 깨웠지요. 복동 할아버지의 집에도 봄이 왔어요. 낡은 집이었지만 달라진 것들이 있었지요. 큰아들 복수가 지붕을 새로 이었어요. 문짝도 고쳤지요. 온돌 깨진 것도 메웠어요. 며느리가 집안에 들어와 청소를 했지요. 손자 녀석들이 마당에서 뛰어놀았어요. 멀리서 소식을 듣고 작은 아들 복남도 왔지요. 도해지에서 장사가 잘 안 됐는지 여위어 있었어요. 아버지 앞에 서서 말을 잘 못했지요. 할아버지는 그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왔냐? 아버지, 밥은 먹었냐? 그게 전부였어요. 더 이상의 말이 필요하지 않았지요. 마을 사람들이 달라졌어요. 봄에 씨를 뿌릴 때 이웃들이 복동 할아버지의 텃밭도 함께 갈아주었지요. 반찬거리가 생기면 할아버지 집에도 들고 왔어요. 명절이 되면 아이들을 데리고 인사를 왔지요. 귀신 할배 소리는 어느새 사라졌어요. 아이들이 마당으로 뛰어들었어요. 복동 할아버지, 우물에서 진짜 목소리가 들렸어요? 들었지. 무슨 목소리요? 아주 오래된 목소리. 이 마을이 생기기 전부터 있었던 것이 하는 목소리. 아이들이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무서웠어요?
할아버지는 빙그레 웃었어요. 처음에는 그랬지. 그런데 나중에는 무섭지 않았어. 나쁜 것이 아니었으니까. 할아버지가 용감해서요? 아니야, 그냥 할 일이 있어서였어. 할 일이 있으면 무서움을 잊게 되더구나. 아이들이 우물주위를 빙빙 돌며 안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외쳤지요. 여기 누구 있어요? 당연히 대답은 없었어요.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다녔지요. 그 웃음소리가 마당에 울렸어요. 복동 할아버지는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따뜻했어요. 가슴이 따뜻했지요. 이 느낌이 얼마나 오래됐나 생각해봤어요. 가슴이 이렇게 따뜻한 것이 얼마나 오래된 일이었나?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름이 됐어요. 산이 짙은 초록으로 우거졌지요. 개울물이 불었어요. 논밭이 초록으로 물들었지요. 저녁이면 풀벌레 소리가 사방에서 울렸어요. 복동 할아버지는 저녁을 마루에 앉아 드셨어요. 예전에는 방 안에서 혼자 드셨지요. 그런데 이제는 자주 마루에 나와 드셨어요. 가끔은 아들 내외와 함께, 가끔은 혼자서. 혼자여도 괜찮았어요. 이제는 그 혼자가 예전에 그 외로운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밥을 드시고 나서 마당에 내려섰어요. 우물 앞으로 걸어갔지요. 물을 한 두레박 길어 마셨어요. 차갑고 맑은 물이었지요. 목을 타고 내려가는 물의 차가움이 온몸을 식혔어요. 별이 뜨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할아버지는 우물 가장자리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하나씩 나왔지요. 이 삼봉골에서 별은 도시보다 훨씬 크고 가까웠어요. 손을 뻗으면 닿을 것만 같은 별들이었지요. 여보. 혼자 말했어요. 방 안의 사진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나 잘 살고 있소. 당신이 먼저 가고 한동안 힘들었는데. 이제는 괜찮소. 아들들도 왔고 마을도 살았고. 이 늙은이가 쓸모가 있었소. 하늘에서 별똥별 하나가 흘렀어요. 할아버지는 그것을 바라봤지요. 그리고 빙그레 웃었어요. 우물에서 바람이 불었어요. 아주 작은 숨결 같은 바람이었지요. 잘하고 있다. 그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주 작게 거의 바람 소리와 섞여서 들릴 듯 말 듯. 그러나 할아버지는 들었지요. 압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가을이 됐어요. 삼봉골의 새 봉우리가 붉고 노랗게 물들었지요. 마을 전체가 그 색깔을 담았어요. 하늘이 높고 파랬지요. 공기가 맑았어요. 복동 할아버지는 그의 가을 항아리를 다시 거북 바위 아래에 묻었어요. 아들과 함께 올라갔지요. 큰아들 복수와 함께였어요. 복수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올라갔지요. 가파른 곳에서는 아버지를 부축했어요. 거북 바위 앞에 도착해서 할아버지는 아들에게 항아리를 건넸어요. 여기에 묻어라. 원래 있던 자리에. 왜요, 아버지? 이 마을에 남겨두어야 할 것은 이 마을에 있어야 한다. 내가 가져온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여기 있던 것이니까. 복수는 아버지가 가리키는 자리에 항아리를 다시 묻었어요. 흙을 덮고 낙엽을 덮었지요. 아버지와 아들은 나란히 바위 위에 앉았어요. 삼봉골이 내려다 보였지요. 작은 마을이었어요. 20채 남짓한 집들. 가운데 서 있는 느티나무. 동쪽으로 흐르는 개울. 그 모든 것이 가을빛 속에 빛났어요. 아버지. 응. 저 아버지가 자랑스럽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아들이 눈을 마주쳤지요. 그 눈 속에 어린 시절의 복수가 보였어요. 아버지 손을 잡고 밭에 따라 나서던 그 아이가. 나도 내가 자랑스럽다. 아버지가요? 저 같은 불효자가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다.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 것이 중요한 거야. 복수가 아버지 손을 꼭 잡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마을을 내려다봤지요. 바람이 불었어요. 낙엽이 날았지요. 가을 햇빛이 따뜻했어요.